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경제 시그널 1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8시부터 짧게는 9시부터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너무나 52주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을 보면서 부럽다 하면서 포모 현상을 막 겪은 가운데 오늘 오프닝을 준비해야 되니까 뭘 볼까 하면은 또 배가 막 아프고 여러분들의 심경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실질적으로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저처럼 포모를 느끼는, 그러니까 대형주가 없어서 나의 실제 포트폴리오 수익은 그렇게 높지 않다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라고 합니다. 물론 시장의 주도주를 잘 매매하고 열심히 계속 홀딩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하이닉스를 8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도 함께 이러한 시장을 좀 만끽할 수 있도록 관련한 내용들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들이 참 많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을 필두로 해서 두산도 52주 신고가, SOE도 52주 신고가, 그리고 오늘 한국전력, 삼성전기, LG노텍 등의 종목들, 이렇게 굵직한 종목들의 신고가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랠리에 미처 동참하지 못한 분들 혹은 이미 매수해서 수익을 누리고 있는데 이거 내가 조금 정리해야 되나 하는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함께 관련한 전략들 세워보시죠. 시장 내용들 헤드라인 통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50만 닉스 일단은 달성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10만 전자 50만 닉스였는데 50만 닉스 달성이 됐어요. 오늘 시장에서는 더 살 걸. 내가 40만 닉스일 때 비싸다고 생각했던 건 굉장한 오만이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자리가 4일 때 더 살 걸 하는 그런 후회는 아직 늦지 않았죠. 예, 그럴까요? 과연 50만 닉스. 그럼 10만 전자는 언제? 오늘은 삼성전자가 99,600원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400원만 더 오르면 10만 닉스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데 과연 오늘 10만 전자와 50만 닉스가 동시에 달성되는 날이 될지, 역사에 기록되는 날이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일단 29일이죠.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증권사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 올리기에 지금 분주합니다. 관련한 10월 달 들어서 SK하이닉스 목표 주가의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3만 원대 위가 지금 가장 높은 목표 주가고요. SK하이닉스는 이게 10월 초거든요. 56만 원, 50만 원, 지금 앞자리가 다 오르바뀐 가운데 KB증권에서 오늘 60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가 새로 나왔습니다. 앞자리가 5가 아니라 6을 보고 있는 증권사가 나오는데 물론 이 금액은 12개월 예상치를 담은 목표 주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지수도 그렇고요. 종목의 주가 상승률도 그렇고 목표 주가나 목표 지수, 이 시장에서 EPS 성장률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곱해서 지수를 산정하고 목표 주가를 산정했을 때 그 숫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도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유동성의 힘인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 이러한 가운데 과연 오늘 60만 원을 내놓은 KB증권은 어떤 배경을 바탕으로 내놨을까요? 리포트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60만 원을 내놓은 KB증권, SK하이닉스는 이익의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라는 이유로 목표 주가를 기존 46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플러스 30%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의 그 배경은 AI 데이터 센터들의 업체들의 메모리 수요 급증이 기존 HBM 증설에서 서버 디램이나 GDDR7 그리고 관련한 메모리의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메모리 공급의 경우 보수적인 설비 투자의 영향으로 1, 2년 내에 단기적인 증가가 사실상 어려워서 향후에 심각한 공급 부족이 불가피하다. 공급이 지금 제한된다라면 가격은 당연히 수요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목표 주가를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수요자 위주 시장에서 이제 공급자 비중이 더욱더 우위가 형성이 되는 그런 시장에서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 그러니까 60만 원을 또 달성하는 건 과연 시간 문제일지, 그리고 지금 50만 닉스가 달성되고 나서 약간의 포모 혹은 이제 보유자분들의 그런 심경을 어떻게 이런 전략으로 녹여내야 할지 잠시 후에 좀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만 좋은 건 아니고요. 개별적인 종목 가운데서는 아니 한국전력의 주가가 왜 이렇게 좋은 건가
사실 지난 올해 한국전력의 주가 추이를 보면요. 외국인이 주도하는 주가 상승세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상승세는 단기적인 횡보 이후에 다시 한번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가를 장중에 경신하는 모습인데 과연 한국전력이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까요? 시장에서는 일단 3분기의 실적은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키워드인데 실적의 방향성이 우수하고요. 여기에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이 좀 저평가돼 있고 여전히 또 원전 관련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이 3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익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기록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실적의 그 방향성이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현행 전기요금 체계 하에서 내년 후년, 그러니까 2027년까지 21년에서 23년에 누적되어 있었던 영업적 차를 해소할 수 있다. 드디어 해소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요. 더하기 원전 관련해서 해외 시장 중심으로 한 잠재력이 여전히 부각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단기적인 테마로의 주가 상승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한국전력을 봐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자료 하나 준비했는데요. 원전 관련한 데이터입니다. 원전 관련해서의 비중 추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표식을 했는데 확실하게 2023년에서 4년 그리고 5년으로 넘어가는 사이에서 추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전 관련해서는 지금 뭐 오늘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관련한 시장에 있어서 모멘텀이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우리가 원전 만들어지려면 뭐 이게 한두 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냐. 실질적으로 돈이 찍히는 게 언제냐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방향성이 계속해서 원전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추세라면 지금에 있어서의 주가 상승을 너무 급한 거 아니야? 과도한 거 아니야? 대신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필요한 그런 구간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자동차주와 또 조선주의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제 밤 사이에도 그렇고요. 오늘 오전에도 한미 간의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전해지고 있죠.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투자금을 선지급하느냐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관세가 진짜 25%에서 15%로 인하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일 텐데 과연 저는 이게 진짜 15%가 될지 여부는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의 정상회담 가운데서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일부 부분의 관세 협상 관련해서 문서화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전해졌고요. 미국의 스탠스 자체가 이전보다는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나아진다라는 게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뭔가 우리가 되게 뺏기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래도 조금은 우호적인 그런 스탠스로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게 정부 측의 관련자의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 덕분에 또 관련해서 자동차주가 오늘장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대차 본주도 그렇고 관련한 우선주도 그렇고 현대차는 5% 이상의 강한 상승세를 계속해서 시연해내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우리가 이제 한미 간의 무역 협상하면은 키로 쥐고 있는 가장 큰 뭔가 공격 포인트 아니면은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방어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뿐만 아니라 오늘은 또 삼성중공업이나 HD, 현대중공업 등의 종목들이 고루고루 오르고 있는데요. 과연 이 기업들의 실적 추이 여러분들도 뭐 계속 보시겠지만 자료 하나 준비했습니다. 조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의 추이 전망,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연도별 추이인데요. 지난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24년에서 5년 넘어서면서 확연하게 좋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도 앞자리가 계속 달라지죠. 6에서 8로 8에서 9로 2027년까지 계속된 영업이익의 증가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 부분에 있어서도 논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의 영업이익 추이를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국 쪽에 있어서의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큰 산업군 중에 조선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주도주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조선주에 대한 전략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오늘장 경제시그널 10 헤드라인 10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모습 오늘장에서도 연출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9% 오른 3,851선에서 개장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상승폭을 더 확대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르는 가운데 현재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수는 1.96%, 코스피는 강한 상승 보이면서 3,889
9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0.43% 오르면서 879포인트 선 등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 역시나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타코 발언 더하기 애플의 주가가 어제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는 2% 가까이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인하 시사 발언 여기에 더해서 애플의 아이폰 17 판매 호조로 인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위험선호 심리를 자극하며 3대 지수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7 판매 호조로 4% 가까이 급등했고요.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AI 테마 외에 견고한 수요가 부각되면서 루프캐피털에서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한 이번 주 내에 미국의 연방정부의 셧다운의 종료 기대감, 여기에 더해서 대중 관세에 대해서 완화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트레이딩에 대한 매수세를 자극했다라는 분석이고요. 시장은 이제 통화정책과 또 기업의 실적, 지금 실적 시즌에 또 돌입해 있고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FOMC에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애플의 주가 장 마감에 3.9% 상승 마감을 했고요. 시총 2위를 탈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랠리를 펼치는 가운데 M7 가운데서도 애플의 주가가 유독 올랐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아이폰 17의 신제품 판매 호조가 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엔비디아에 이어서 미국 주식 가운데 2위의 시가총액으로 다시 등극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AI 거품론 속에서도 견고한 아이폰 수요에 주목하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투자은행 루프캐피털에서는 애플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또 종전보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보류였는데 매수로 상향 조정한 부분도 투자의 매수 심리를 더욱더 자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이폰 17 효과에도 일부 증권사에서는 매도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내용 보겠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4조 달러에 근접했고 지금 앞서서 루프캐피탈에서는 보류해서 매수 의견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하지만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아이폰 17 시리즈가 전작 대비 판매량이 늘고 또 기본 모델 대비 성능이 좀 가격 대비 성능이 높게 평가되면서 투자은행들이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기대했던 AI 기능이 탑재되지 않고 향후 모멘텀에 대해서 둔화되는 우려 부분 때문에 여전히 매도 의견을 유지하는 등의 엇갈린 시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중국에서의 아이폰 17 판매가 그동안에는 아이폰 에어가 좀 그 판매에 대한 승인이 더뎌졌는데 그 에어가 판매 승인이 나자마자 불티나게 팔렸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애플에 관련한 IB 쪽에서의 투자 의견은 전체적으로 좀 긍정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건 언제인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 최근에 저희가 IPO 이야기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세미5의 IPO의 흥행 기대감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기업은 AI 맞춤형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세미5, 세미컨덕터의 줄임말이겠죠. 이 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면서 공모가 희망 범위를 21,000원에서 24,000원 밴드, 예상 시가총액은 7,080억에서 8,092억 정도로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미5라는 기업은 국내 AI 팹리스와 협력해서 AI 추론 및 관련한 HPC, SoC를 개발하는 업체로 삼성 파운드리의 DSP 생태계에 대해서 빅다이 설계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 기업이다. 분명히 제가 읽긴 했는데 이게 어떤 영역인지는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설계를 수행하고 있고 관련한 국내 AI 팹립스 기업들과 주요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포인트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2026년 흑자 전환 이후에 양산에 대한 확대로 매출이 급증할 것이다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관사인 삼성증권은 내년과 또 후년 동안의 이 추정 순이익과 비교 기업의 평균 PER 45배 정도를 적용해서 적정한 기업 가치를 7천억 원 이상으로 산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여섯 번째 SK하이닉스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장 초반 50만 원 선 돌파하면서 역사상 최고가 주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신증권은 SK하이닉스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호황을 빈틈없이 누릴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기존 목표 주가를 48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55만 원, 더 높은 목표 주가는 KB증권에서 60만 원을 제시했죠. 이런 강세 전망의 근거는 D램 공급 부족 우려로 인한 수요의 자극과 가격 인상의 수용, 그리고 미국의 라이선스 제도로 인한 공급 강의 제한 가능성인데요. SK하이닉스는 6세대 HBM4 12단 제품 인증 선도와 또 일시 D램의 높은 초기 수율로 경쟁 우위를 확보했고요. 자회사인 솔라다임을 통해서 ESSD 시장의 초기 수율을 독점할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달 구간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2.78% 오르면서 49만 9천 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7번째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부진 우려 속에서 한미약품에 있어서의 최고가 경신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개미들의 환호, 요 헤드라인까지 좀 체크해 볼 텐데 일단은 7번째 한미약품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증권사들은 3분기 실적 부진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약품의 목표 주가를 평균 41만 9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는 신약 연구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R&D 모멘텀으로는 머크의 기술 수출한 메쉬 치료제 에피노페그듀타이드, 요거 이름 어렵습니다. 요게 이제 내년 임상 2비상 데이터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국내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 관련한 경쟁력이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원료의약품 수출 부진과 또 연구개발 비용 증가로 인해서 3분기에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는 하향 조정되면서 어닝 쇼크의 가능성이 염두가 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소외로 인한 주가 조정도 염두해야 한다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의 현재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주가 움직임 현재 1.27% 하락한 34만 9천 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8번째 헤드라인은 또 SK하이닉스 이야기인데요. 개미 투자자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환호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거죠. 평균 수익률이 84%다. 와, 축하드립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가 10월 한 달 동안 약 40% 이상 급등하면서 어제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48만 5,500원에 마감이 됐고요.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 35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는 26만 3,662원. 굉장히 잘 사셨네요. 평균 수익률은 84.14%에 달하며 최근 주가 상승은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가 주도가 됐다라는 평가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업황의 양호한 흐름을 근거로 SK하이닉스에 대한 눈높이를 높여서 최고 58만 원, 지금 최고가 60만 원이 또 실시가 되고 있죠. 3분기에는 영업이익의 10조 클럽 가입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9번째 헤드라인, 정부의 AI 대전환 발표에 AI 관련해서 또 로봇 관련한 종목들의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좋은데요. 전일 코스피 지수가 3,810선을 돌파한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로봇 관련한 테마의 형성, 그리고 정부의 대규모 투자 계획,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12월에 출범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 AI와 또 로봇 산업에 30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할 의지를 밝혔고요. 산업 현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활용한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규제 샌드박스가 또 개시될 예정입니다. 로봇주 관련해서는 오늘 노란봉투법, 최근에 노란봉투법 통과와 또 이후 자동화 가속화 전망, 그리고 글로벌 로봇 시장에 대한 확대 기대감 속에서 미중 기술 경쟁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이 예상된다라는 평가입니다. 오늘장 로봇주 전반적인 움직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로봇 종목들 두산로보틱스는 강보합권, 오늘 LIG넥스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의 종목들은 또 혼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급등 보였었던 종목들은 이 굵직한 종목들 대비해서 중소형주 랠리가 더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아이폰 판매 관련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오늘 LG노텍이 신고가를 또 경신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항상 애플의 아이폰 판매 호조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기업들, 그중에서 LG노텍의 주가를 보곤 하는데요. LG노텍이 오늘 주가가 아이폰 17 시리즈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장 초반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력 사업인 카메라 모듈을 포함하는 광학 솔루션 부분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의 상승을 야기시켰는데요. 아이폰 17 시리즈가 이전
이전 모델보다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애플의 주가도 상승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LG이노텍의 3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증권사 연구원들은 아이폰 17 시리즈의 긍정적인 반응이 4분기 그리고 이어서 내년 실적에 반영되면서 LG이노텍에 분명 좋은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올해와 내년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오늘장 현재 구간 LG이노텍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5%대 강한 상승 보이면서 22만 7천 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10가지 헤드라인 확인해 봤는데요. 전략 더 궁금하시죠? 잠시 후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 시그널 10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21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계속해서 흐름 좋고요. 역시나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2% 가까이 상승하면서 3,889포인트 선, 삼성전자가 1.5% 강세, SK하이닉스는 2.8%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지금 일단 뭐 이게 물반 고기반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거를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구간에 점점 돌입을 하고 있는 건지 이분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여동네께서 말씀하신 네. 두 가지 이제 상황, 직전에 말씀하신 두 가지 상황들이 저는 다 맞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는 물반 고기반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에 있어서 수익이 좀 잘 나고 있으니까 네. 정말 좀 긍정적인 표현이죠. 충분히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계좌가 수익이 났냐 안 났냐를 떠나서 지금 많은 종목들이 수익 내기 좋았었던 장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조방원전,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여기에 이제 우리가 2차 전지까지, 그리고 이제 또 관세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 다 올랐죠.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 또 중국 소비주들, 또 증권주들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웬만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평준화돼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경계감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점점 수익 내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반에서 20등 하다가 반에서 한 7, 8등 올라오는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런데 7, 8등에서 5, 6등 올라가는 거 어렵죠. 네. 거기서 1, 2등 올라가는 건 더 어렵죠. 지금 이제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소외당했던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라든지 증권주 이런 것들을 반에서 20등 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뭐 한 7, 8등까지 올라온 것은 조금만 공부하면 올라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공부하는 양이 기존의 공부량 갖고는 일단은 5위 안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다 보인다. 또 오늘 시장의 특징들을 놓고 보면 뭐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잠깐 짧게 얘기하면 일단 약간 그 많은 종목들이 벽에 부딪히는, 그러니까 이제 상단에 부딪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고 장중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종목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미묘하게 살펴야 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그래도 소외된 종목들을
보는 게 맞나요? 지금은 달리는 말이 올라타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반도체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주식이든지 주식을 살 때 기본적으로 최소한 10%는 좀 수익이 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이제 주식을 매수 관점에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10% 수익을 내겠다? 조금 좀 이제는 좀 고민거리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달리는 말이라고 한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 조선주가 대표적인 섹터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라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시장에 있어서 안 올라갔던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지금 조선주와 반도체로 대표되는 달리는 말이었다라면 달리지 않았던 말 중에 대표적인 것은 2차 전지와 자동차, 관세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달리는 말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계속 달릴 겁니다. 달리는 거지만 새롭게 신규 편입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달리지 않았던 말을 쳐다보는 것도 지금은 조금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시작 키워드 10가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는 역시나 50만 닉스 새 역사. 두 번째 키워드 2차 전지도 같이 불기둥. 이게 수급이 이렇게 된다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EB 발행,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 관세 단판 기대, 조선 순항, 로봇주 조정, 송전망 건설 지연, 서버 폐기, 방산 예산 투입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50만 닉스. 오늘 SK하이닉스가 본장 기준으로 고가가 50만 1,000원 기록을 했죠. 예. 50만 2,000원까지 올라갔나요? 넥스트 트레이드에서는 50만 2천 원입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의 정말 상승세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거 어디까지 이렇게 매일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올랐던 게 역사적으로 있었나요? 그렇죠. 앞서 여도넥커에서도 우리가 26만 원서부터 이제 단기간에 80%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6만 전자에서 9만 전자 온 거서 30% 정도 수익인데 30한 5% 정도 수익이죠.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80% 수익이 났어요. 네. 어마어마한 수익이 그렇죠. 났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은 펀드멘탈은 전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추세가 꺾인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고민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50만 원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찍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매물들이 조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저기서 이제 매물이 나오는 거와 매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저는 매수가 상대적으로 줄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매수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매도가 조금만 나와도 봉의 크기가 좀 작은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매수가 왜 줄었느냐, 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보면 자. 50만 원에 신규로 들어가서 10%씩이 나려면 55만 원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55만 원까지 뭐 안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55만 원을 간다라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죠. 일단 조금 고민이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50만 원 이하에서는 그래도 50만 원까지 가겠지라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만 50만 원이 넘어서면서 10%를 계산하면 55만 원인데 이게 과연 언제 당장 나올 것인가? 라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이격도라는 것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움직였었던 봉의 크기 이거와 이동평균선과의 거리가 점점점 갑자기 벌어졌다라는 거죠. 봉과 이동평균선 간의 거리가 벌어지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타납니다. 기간 조정이 나타나던 가격 조정이 나타나던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강세장에서는 이제 기간 조정이 나타나고 약세장에서는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데 일단 하이닉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서둘러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조금 고민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 매기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네. 따라서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10만 원에 사서 목표가 12만 전자를 이제 증권가에서 얘기하는데 그럼 한 20% 정도인데 확정되지 않은 목표가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쳐다본다라는 것은 조금 지금부터는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니겠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뭔가 대안을 찾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판단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제 눈으로만 보는 것이고 신규로 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 아니면 좀 조정을 좀 기다리는 것도 현재로서는 조금 가능성이 있겠는데 뭐 그렇다고 지금 뭐 주구장창 조정을 기다린다라는 것도 쉬운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고영 같은 종목들 오늘 조금 움직이
움직임들이 좀 둔한 종목들, 이제 반도체 장비 부품 단에 있는 종목들을 쳐다보는 것도 좋을 수가 있겠다. 네. 시장은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에 대한 가능성을 좀 잘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지금 이미 29일 날 실적에 대한 발표 내용을 네. 주가에 되게 상당 부분 반영을 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다고 그럼 봐야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 뭐 일부 차익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더 길게 봐서 내년도 뭐 100만 닉스를 보면서 아니면은 뭐 오늘 KB증권에서는 60만 닉스 이야기를 네. 했으니까 그 정도 본다면 그냥 진득하니 다른 쪽으로 뭐 옮겨갔다가 괜히 또 올라가면 배 아플 수도 있으니까. 일단 반도체를 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도체 그러니까 60만 닉스 가면 수익률은 15%예요. 15% 수익률을 지금부터 나타내는 것도 굉장히 크죠. 네. 근데 다른 쪽에서 15%가 나타난다라면 굳이 내가 들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자, 지금은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격과 수익률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이닉스가 30만 닉스였을 때는 야 우리가 50만 닉스까지 간다. 이제 가격 비중이었다라면 이제 수익률 게임입니다. 수익률 게임으로 놓고 본다라면 저는 여동원 앵커께서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면 저는 이렇게 오히려 한 절반 정도는 서서히 줄여가는 것도 좋겠다. 절반 정도 서서히 줄여가고 그것을 현금화한 다음에 하이닉스를 다시 사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관세 관련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연말을 앞두고 이제 배당과 관련된 ETF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쪽으로 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수익률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결국 주식이라는 투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명분이 있습니다만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린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30에서 50% 정도까지는 지금 들고 있어야 되는 장이죠. AI 모멘텀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AI 모멘텀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특히 하드웨어와 관련된 부분들. 경쟁자들이 이제 서서히 고개를 좀 들기 시작했죠. 네. 엔비디아도 흔들리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그게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식은 선반영 되겠죠. 올 연말까지 된다니까 자꾸 이제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년 상반기까지 AI 모멘텀이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먼저 우리가 좀 상황들을 좀 봐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쉽게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여도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말씀하신 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선반영 됐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네. 저는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그 뒤늦게 가가지고 뭐 한국 증시는 실적 발표 나면 주가가 빠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선반영 구간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기적의 선반영 혹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보통 반도체 선반영 얘기하면은 6개월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제 2분기 정도 네. 실적까지 조금 살짝 땡겨온 그런 느낌이 있다. 예, 조금 조금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러면 야 약간 좀 섭섭하다 지금 그런 표현이신 것 같은데. 아, 이거 벌써 왔나? 예, 벌써 왔나 싶은데 이제 그런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 지금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 이제 터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하자라는 정도로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50만 닉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10만 전자도 사실 굉장히 뭐 이건 시간 문제지. 지금 99,800원. 예. 99,900원. 잠깐만요.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800원, 900원 네. 호가니까요. 약간의 좀 바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호가가. 지금 99,900원은 방금 또 경신했습니다. 오늘 그냥 이렇게 올라간 김에 10만 원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10만 원, 오늘 10만 원을 찍을 것 같아요. 근데 네. 10만 원의 물량들이 조금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10만 원을 이제 찍느냐 문제는 좀 봐야 되겠죠. 10만 원에 130만 주 있네요. 많은 분들이 역시 10만 원에 좀 걸어놓으신 분들이 많은 것이 아니겠나. 근데 99,900원에 지금 56만 주 있으니까 대략 한 200만 주 정도 거래돼야 지금 10만 원을 찍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나눠보겠고요. 반도체 말고도 우리는 볼 게 많습니다. 지금 오늘 조선주도 열심히 달립니다. 현재 HD 현대중공업이 7%대,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도 3%대, 삼성중공업이 5%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조선주 사실 계속 상반기까지 기존 주도주다. 이제는 바톤 터치를 반도체가 하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한 좀 쉬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안 끝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고객탁금 75조가 굉장히 무서운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조선주냐 반도체냐 뭐 방산이냐 뭐 원전이냐 뭐 원전을 제외하고 전선이냐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실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렵다, 뭐 경제 성장률이 낮다,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소비가 낮다라고 하더라도 수출 기업들의 모멘텀은 지금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과 내러티브가 같이 살아있는 저는 섹터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조선주가 올라간 것은 LNG와 관련된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미포조선이 가장 강하죠. 네. 미포조선 같은 경우 LNG와 일반 컨테이너선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강합니다만 우리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마스카 프로젝트의 수혜를 볼 수 있고 우리가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락되고 나면 여전히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선주를 버릴 수는 없겠죠. 그것을 제외하고도 조선주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조선주는 버릴 수 없는 섹터였던 것 같아요. 네. 또 한 가지 조선주들이 이제 조정을 좀 그동안 받았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서 일부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 수급까지 따라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조선주들이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자, 지금 또 이런 부분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1월 달 정도 되면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한 해 농사를 평가받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11월 초순서부터 이제 회사마다 다릅니다만 11월 달까지 1년에 대한 그 평가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너스와 승진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 입장이라면 우리가 보통 분기 말에 가격에 대한 어떤 그걸 뭐라 그러죠? 약간의 조정을 좀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바로 반도체 조선, 그다음에 조방 원전 이런 것들을 더욱더 땡김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오버슈팅이 나타날 가능성도 우리가 편승해서 잘 추격 매수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경 매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조선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같은 경우 현재 우리가 이제 한화오션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네. 다시 조정 이후에 바닥권에서 지금 들어주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규로 편입하는 입장에서 보면 하이닉스 55만 원 보고 들어가는 거 하고 하나오션을 지금 현재 12만 원을 뚫어주면서 새로운 가격을 형성해 가는 거 하고 어디가 좋을까라고 본다라면 뭐 둘 다 나쁘지는 않겠죠. 근데 조선주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관찰하시는 것도 좀 좋지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마스카 프로젝트 얘기도 하지만 미국 관련해서는 항상 LNG 수출 이야기, 그에 따라서 관련한 모멘텀을 받을 만한 기업들을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늘 얘기하는 게 뭐 HD 현대 쪽 그리고 삼성중공업 쪽이 그중에서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군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한 모멘텀으로 계속 집중하는 기업을 높더라도 주가가 높더라도 쫓아가는 게 맞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조방 원전과 반도체는 우리가 이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지만 지금 반도체는 쫓아가기엔 조금 부담스럽죠. 하지만 나머지 섹터들은 여전히 뭐 우리가 신규 편입 입장에서 보면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주변에서 돈 버신 분들 좀 보면 주식에서 돈 벌었다라는 분들 보면 두 가지 부류인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옛날에 샀다가 그냥 묻어놨는데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다. 대형주 위주로. 두 번째는 다소 공격적이신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10% 남으면 팔고라든지 아니면 안 오른 종목들만 찾아다니셨던 분들은 수익이 거의 안 났을 겁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거에 과감하게 내가 그냥 편승을 하셨던 분들, 그 옆에서 보면 야 저거 위험한데, 야 저거 고점 아니야 라고 했던 분들이 한 1, 2주 지나고 나면 나 20, 30% 수익 났다라고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 많고요.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은 추격 매수도 여전히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시장의 색깔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편승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기업 가운데 우리 또 차 소장님이 또 좋아하는 토픽을 꼽으시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조선주 중에서요? 조선주 중에서는 저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양쪽 양수협장이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방산에도 들어가 있고 저는 이번에 관세협정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관세라는 것이 결국 이제 미국과 이제 투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죠. 오히려 관세를 우리한테 더 세게 부과할 수는 있을지언정 마스카 프로젝트는 포기할 수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하나오션 같은 경우 이제 중국발
노이즈로 인해서 잠깐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때가 오히려 매수 기간이었다라고 보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같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조선주 중에서 오늘은 이제 가장 많이 센 것이 LNG 관련해서 이제 미포조선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저는 하나오션을 탑픽으로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화오션을 탑픽 종목으로 하나오션의 현재 주가는 2.99% 오르고 있고요. 지난 9월에 12만 6,500원이 고점이었는데 사실 조선주도 여러분들 뭐 차트 열어서 최근에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뭐 삼성중공업도 최근에는 또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꽤 갖춰가지고 등락을 보였고요. HD한국조선해양도 비슷하게 지금 그러니까 다들 고점에서 밀리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밀리질 않는 것은 확실한 이 수주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이 고마진 선가 부분에 있어서의 모멘텀이 여전히 굉장한 시장에서의 매력도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풀어보도록 하죠. 이게 한미 정상회담이 29일에 예정돼 예, 있다고요. 그날 이벤트가 많네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한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이제 뭐 문서화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기대하고 계신 포인트는 뭐가 있죠?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움직이는 거고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정도 관세 협정이지만 중국과의 담판 이런 것도 현재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에이펙 회담이 상당히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확정하게 되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때까지는 29일까지는 여러 얘기들이 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증시가 요동을 칠 것이 있는데 29일 날 그러니까 에이펙 회담을 기준으로 해서 이달 말이면 물론 하이닉스 실적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그보다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보지만 에이펙 회담에서 이제 한미 간의 관세 협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다음에 미중 간의 관세 협정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일단락 될 걸로 봐요. 그러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 이다라고 좀 보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11월 달로 넘어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변동성 하에서 저는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떤 결정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세가 15%로 나타날지 정말 우리가 오늘 또 나온 뉴스를 보면 3,500억 달러에 대해서 미국 측이 현찰로 주지 않은 선불이 아니다라는 개념을 우리 측에 대한 부분들 좀 이해를 했다. 또 이런 뉴스 속보도 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3,500억 달러 줄 돈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시킨 것 같은데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가 지수는 계속 올라가다가 에이펙 회담 이후로 저는 지수가 한 차례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네. 오히려 여동원 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닉스 그렇고 뭐도 그렇고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모멘텀이보다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새로운 모멘텀을 받아서 내년부터 올라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쉬는 빌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도 완화됨으로써 오히려 지수는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지수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랠리가 앞으로 이 에이펙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날 뭔가 이제 그러니까 에이펙 세론으로 좋은 작용한다는 뉴스가 거죠.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좋은데? 그것 좋은 뉴스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올라간다라는 거죠. 네. 관세를 지금보다 더 부과할까요? 그럴 가능성 별로 없겠죠. 더군다나 미중 간의 만남으로써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뭐 히토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그렇고 오늘 또 새벽에 나온 뉴스는 또 미국과 호주가 또 히토리에 대한 교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 그러면 결국 새로운 뉴스가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실적 발표 시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결국에는 이번에도 또 세론으로 작용을 했고 또 다음 주에 29일에 SK하이닉스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때마침 그날 또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어서 그날이 또 다른 세론 시그널로 주가의 하락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근데 그때까지 이제 뭐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우리 그럼 시장 참여자분들은 그때 이제 단기적인 시장의 조정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나요?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조정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조금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때부터 세론으로 작용하게 된다라면 제 생각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펀드 매니저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11월 달이면 그들이 수익을 확정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서서히 물량을 줄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저는 중순 이후부터 아니면 11월 말 이후부터 지수가 재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11월 한 달간은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PEC 회담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것을 서두르시기보다는 지금부터 만약에 내가 종목 찾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면 서서히 물량을 좀 줄여가는 거죠. 그래서 현찰 비중을 좀 높여놨다가 한 달 정도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펀드 매니저들도 새롭게 이제 리밸런싱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편승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지금은 약간의 흥분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흥분도가 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 흥분도를 잘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라면 지금까지 수익을 못 내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2차 랠리 때 지금까지가 1차 랠리라고 본다라면 2차 랠리 때 다시 한번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1차 랠리 때 내가 수익을 못 거뒀다라는 부분들에서 조정이 나온다. 차영주가 APEC 회담 이후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 나오면 바로 사야지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고점에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좀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내가 또 안 되는 섹터가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 오셔서 이제 자동차 보자, 네. 현대차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오늘 또, 예. 또 우리 차수님 나오는 날인데 예. 7%의 급등을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다 25% 완세가 아니라 15%로 내려줄 거다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 진짜 될까요? 제가 계속 이제 출연하신 분들마다 네. 이거 진짜 될까요? 이게 될까요? 하는데 되는가 안 되는가는 모르죠. 왜냐하면 그 부분은 이제 정말 트럼프 마음에 있는 거고 네. 트럼프도 지금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맨날 타코라고 이제 조금 이제 약간의 놀림을 하는 건데 근데 어찌됐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분노의 질주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분노의 질주, 매드맥스.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정말 억눌렸었던 어. 남들 다 갈 때 미국에서 점유율 올랐어, 미국에서 영업이익 좋았어라고 하는데도 계속 눌려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동 걸고 정말 악셀에다 세게 밟고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15%에 대한 기대감에 이제 돼 있는 부분들이죠. 그쵸. 이제 그런 부분들이지만 오히려 그게 나오면 좀 세론이 될 수도 있어요 단기간에. 하지만 지금 추세는 너무 어마무시하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두려울 정도로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만 그렇죠. 기관의 매수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으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추세를 좀 이격도를 벌려놨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순응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현대차를 좀 쳐다보는 있으면서 저는 현대차 그룹주들은 좀 들어오기 전에 한번 다 봤거든요. 네. 현대기아를 같이 본다라면 현대 모비스도 지금 좀 눈여겨 좀 봐야 되는 것이 모비스. 아니겠나. 모비스도 지금 바닥에서 탈출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네. 오히려 외국인들은 모비스를 꾸준히 샀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를 꾸준히 샀다라기보다는 모비스를 꾸준히 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개인의 매수 비중이 높은데 모비스는 외국인들 매수 비중이 높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모비스를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현대차를 기관 쪽에서 꽤 많이 샀네요. 네, 요 며칠 기관에서 산 것들을 보면 네. 결국 수익률, 그러니까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 영향력이 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대차가 이렇게 한번 움직이게 되면 지수 영향력이 큰 그 패시브 펀드에서는 무조건 편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물량들이 좀 들어와 있다라는 것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연말에 이제 배당에 관련된 부분들 좀 많이 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배당과 관련해서도 또 그 이제 ETF가 편입을 시켰을 가능성이 있죠. 그동안에 워낙 안 오르니까 맞아요. 굳이 편입시킬 이유를 못 찾다가 지금 정도 상태라면 오히려 편입을 안 시켜놓으면 우리가 이제 그 지수와의 딱 그 연관성이 떨어지니까 편입을 시키는 자금들도 상당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다 중소형주 이야기는 쏙 빼놓고 대형주 얘기만 해서 코스닥이 오르긴 하고 하는데 파란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속쓰린 분들 많으실 예, 거예요. 그렇죠. 중소형주는 이거 언제 따라갈까요? 좀 낙수효과 뭐 이런 거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 낙수 효과가 그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2차 전지에서도 좀 확연히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코스모학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가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제외하면 실적 모멘텀이 좀 약한 것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부분들이 올라가는 것도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가는데 그리고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이 지금은 저희가 지금 이제 거의 뭐 30분 이상 긴 시간 대형주만 얘기했는데
대형주만 보시는 것 같아요. 대형주만 보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굳이 소형주까지 내가 보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희한한 딜레마예요. 고객의 탁금 75주 정도 된다라면 대형주가 이렇게 가면 중소형주들도 어느 정도 따라가줘야 되는 게 시장의 어떤 모습인데 그렇죠. 마치 우리가 2010년대 차화정 장세에 차화정만 변형이 된 모습이 아니겠나. 그때는 차화정만 갔죠. 네. 지금은 조방원 반도체만 가고 그 다음에 조금 좀 뒤처졌던 몇몇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차화정에 변형된 모습이 아니겠나. 극심한 쏠림 현상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극심한 쏠림 가운데 과연 지금 시점에서 오늘 탑픽으로 제시한 종목이 중소형주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 중소형주에서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말은 이쪽으로 그렇게 수급이 했는데 안 가면 어떡해요? 예? 근데 수급이 한번 좀 움직일만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지난주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정말 뭐 가는 것만 가지 현대차 안 갑니다라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루닛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루닛도 이제 AI 묻은 기업이죠? 예, 어제 외국인들이 56,000주 샀고 기관들이 네. 샀어요. 루닛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관심을 좀 갖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우리가 이제 AI하고 의료, 이제 요 최근에 이제 쌈바도 좀 움직이지 않습니까? 제약바이오도 움직일 때가 됐다라는 것이 시장에 있어서의 이제 좀 관심들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공통 분모에 있는 것이 바로 루닛이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상 지금 바닥을 탈출하려는 모습. 오늘도 이제 시도하다가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이제 꿈틀꿈틀 대고 있는 것이 시장에 있어서 관심들이 좀 늘어나는 거죠. 자, 지금 장이 시작한 지 2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어제 거래량에 육박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지금 거래가 되고 거래가 있다는 좀 거죠. 실리네요. 거래량이 좀 실리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읽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최근의 거래량 중에서 오늘 거래가 시간 단위로 보면 가장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오늘 공략 가능한 그러한 시점이 아니겠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루닛을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루닛 같은 경우 오늘 60일 이동평균선을 60일 이동평균선을 뚫으려고 시도했다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네. 일단 시도했다는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더군다나 하락 추세에 대해서 바닥권에서 기간 횡보 구간 현재 지금 4만 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이 충분히 유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1차적으로 4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4만 원 부근에서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4만 원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형주 랠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형주 가운데서 거래량이 꽤 실리고 있는 그리고 AI 모멘텀, 의료 AI 쪽으로 좀 확산될 수 있는 기업들 골랐습니다. 루닛을 오늘 목표 주가는 25,000원, 손절가는 2만 원. 45,000원. 45,000원. 예, 제가 지금 주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41,000원인데 45,000원, 손절가는 4만 원으로 예. 짧게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키워드부터 점검해 보시죠. 이재용 회장 취임이 벌써 3년째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함께 점검해 보고요. SK실트론 전략 매각 자산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과연 SK그룹의 생각은 어떨지도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KT 소액 결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이야기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도국의 이태웅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삼성전자 이야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는 27일에 회장 취임 3주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에는 고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5주기를 앞두고 추모 음악회가 진행이 됐고요. 24일에는 추도식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추도식 이후에는 사장단 오찬까지도 이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삼성이 처한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우선 전날 진행된 이 추모 음악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죠. 네, 우선 재계에 따르면은 전날 오후 6시 45분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삼성 총수 일가는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콘서트홀에서 열린 추모 음악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추모 음악회는 삼성전자의 문화예술, 인프라 육성 의지와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선대 회장인 이건희 고 선임 회장의 생전 문화와 예술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업도 문화 발전에 관심을 갖고 그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그룹은 그의 문화 인프라 육성 의지에 따라 문화예술 지원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이날 음악회에서는 노태문 삼성전자 DX 부문장과 DS 부문장 직무대행 사장과 정현영 DS 부문장 부회장을 포함해 최주선 삼성 SDI 사장,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이청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 등 사장단과 임직원, 협력사 관계자 등 9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재계에서 이재용 회장의 취임 3주년 메시지를 전망하는 배경이 따로 있을까요? 네, 우선 크게 두 가지 요인이 뽑히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재용 회장이 지난 9년 동안 발목을 잡고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 해소 이후 이른바 뉴 삼성 체제라고 불리는 삼성전자의 경영 전략이 제2막에 올랐다는 평가와 함께 최근 대외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이재용 회장이 관련하여 미래 청산진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외에도 이번 추모 음악회를 비롯해 24일 추도식에서 삼성 사전단과의 만찬 자리가 있는 점도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장단 만찬 자리에서 현황 보호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따른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들인데요. 실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이재용 회장이 취임했을 때인데요.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사장단 오찬 자리에서 엄중한 현실과 냉혹한 시장에서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꿈과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기업,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기업, 세상에 없는 기술로 인류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기업이 이것이 바로 미래의 삼성이라면서 오늘의 삼성은 진정한 인류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취임 직후 사내 게시판을 통해 취임사로 가름이 되었는데요. 이번 사장단 만찬 자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영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는 게 제게 분석들입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무런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도 들려오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우선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재계의 전망들이 부합한다면은 이재용 회장이 현재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별한 메시지를 내놓기보다는 이재용 회장이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지 않겠느냐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예로는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 사례가 있는데요. 미국 출장에 다녀온 직후 이재용 회장은 기자단과 만나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내용의 짧은 메시지만 내놓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같은 전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이재용 회장이 특별한 메시지를 내놓기보다는 적극적인 대외 경영 활동을 보여주는 이른바 액션 경영에 나오지 않겠느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재계 한 관계자도 삼성전자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 노력하는 등 내부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알리면서 이재용 회장이 해외 출장 등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진 만큼 글로벌 행보와 소위 액션 경영이 본격화되지 않겠느냐는 전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의 경영 청사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재계에서는 우선 다음 달 점쳐지고 있는 정기 인사에 주목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단행됐던 정기 인사만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 정기 인사 이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는 D램 수율을 개선에 성공했다는 소식들이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이번 11월에 점쳐지는 정기 인사에서도 향후 삼성전자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 부분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재계에서는 DS 부분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는 한편 DX 부분에서는 노태문 사장이 정식 부문장으로 선임되고 그 후임으로 최원준 사장이 발탁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정기 이사에서는 이재용 회장의 등기 이사 복귀 여부와 그동안 해체됐던 미래전략실과 같은 그룹 컨트롤 타워 조직의 재건 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를 종합해서 보면 이재용 회장이 취임 3주년을 맞아 특별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그리고 내달 예상되는 정기 인사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지 주목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 취임 3주년 과연 메시지가 전해질지 한번 지켜보셔야겠고요. 삼성전자 오늘 시장에서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7% 상승하면서 주가는 현재 99,800원 선도 터치하고 있습니다. 전날 10만 전자를 코앞에 둔 삼성전자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가의 흐름도 한번 눈여겨보시죠.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SK그룹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벌인 이혼 소송의 상고심 결과가 SK그룹의 자산 매각과 관련해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있다는 분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법원에서 재산 분할 관련 부분이 파기환송되면서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태원 회장의 현금 조달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그룹 차원에서도 SK 실트론 매각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들 들려옵니다. 이것 때문인지 SK 실트론에 대한 매각 절차가 전략적으로 선회되는 분위기라고 하던데요. 우선은 이번 상고심 결과 그리고 당시 현장 분위기부터 점검해 주시죠. 네, 우선 말씀해 주셨던 대법원 기일과 관련해서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선고 기일은 지난주였던 16일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만난 기자들도 이번 선고 결과와 관련해서는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전해 주셨는데요. 앞서 진행됐던 이재용 삼성전자의 사법 리스크 선고와는 달리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2심 결과가 사실상 법원에서 노소영 관장의 손을 들어줬던 만큼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장 분위기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침착하게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와 같은 우려와 달리 대법원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된 부분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며 사실상 SK그룹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관련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금전적 지원을 노소영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고 이를 재산 분할 비율에 산정한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당초 1억 원에 달했던 재산 분할액이 재심리를 거쳐 큰 폭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재산 분할액이 줄어든 것과 이 SK실트론 매각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네, 구체적으로는 최태원 회장이 얼마만큼의 많은 자원을 마련해야 되는가 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2심에서 당초 최태원 회장에게 내렸던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급을 지급하도록 했던 내용들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됐다면 최태원 회장은 1조 원이 넘는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이나 그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야 된다는 전망들도 쏙쏙 나왔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을 살펴보면 크게 SK 주식 17.9%와 SK 디스커버리 보통주 0.12%, 우선주 3.22%, SK 케미칼 우선주 3.12%, 그리고 SK텔레콤과 SK스퀘어 소수 지분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SK 실트론 지분이 29.4% 등이 있는데요.
사실상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지분 정리를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으로는 SK와 SK 실트론만 있는 상황인 셈입니다. 다만 SK의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절반 이상을 담보대출 등으로 설정한 상태인데다가 그룹 계열사들을 지주사인 SK를 통해 지배하고 있는 지배구조상 매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재계에서도 최태원 회장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SK 실트론 지분 매각뿐이었다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SK 실트론 매각은 어떤 상황일까요? 네, 우선 IB 업계에 따르면 이번 파기환송으로 인해 SK그룹이 급하게 SK 실트론을 매각할 이유까지는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현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른바 급매라고 하는 절차에 나섰다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SK 실트론에 대한 가격과 구조, 그 시점까지 모두 재검토할 수 있는 전략적 매각이 가능해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SK 실트론 매각과 관련해서는 현재 두산그룹이 유력한 인수 후보로 부상한 상태인데요. 현재 상황에서 SK그룹과 두산그룹이 보다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SK 실트론 매각과 관련해서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제외한 70% 몫에 대해서만 매각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전해져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의 지분을 남겨두는 것이 일종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SK 실트론의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되더라도 개인 주주로 최태원 회장이 30%에 달하는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파기환송 결과로 인해 잠정적으로 시간을 확보하게 된 만큼 SK 실트론 매각 거래에 대해서도 양 그룹이 다시 한번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SK 실트론 매각 이외에도 다른 부분에서 SK그룹에 미치는 영향도 혹시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최태원 회장도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게 됐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법원 판결 이후 최악의 사태를 피한 SK그룹이 추후 최태원 회장과 그룹 차원에서 대외 경영 활동을 넓히고 투자 행보를 본격화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대외 경영 행보로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에이펙 정상회의와 CEO 서밋 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 대법원 선고 기일에 통상 원고와 피고 측이 직접 참석하지 않지만 대외 경영 활동 등을 이유로 최태원 회장은 이번 선고 기일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자 부문과 관련해서도 SK그룹에서 AI 대전환을 목표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AI와 반도체 부분을 중심으로 82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SK그룹은 오픈 AI와 메모리 공급, AI 데이터 센터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파기환송, 즉 이번 이혼 소송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만큼 안심할 수 없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SK그룹에서도 향후 재판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이 이혼 소송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흘러가게 될지는 꾸준한 관찰을 해보셔야겠고요. 우선 오늘 시장에서 SK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45% 현재 상승 중이고요. 주가는 23만 원 가리키고 있네요. 이렇게 SK그룹에 대한 이야기까지 점검해봤고요. 끝으로는 해킹 사태를 맞이했던 KT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태와 관련해서 불법 기지국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불법 기지국 수와 피해자 그리고 피해 규모 자체가 원래 파악했던 것보다 더 늘어나면서 KT의 부실 관리 대응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는 평가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KT는 보유 데이터를 모두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파악에 나섰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그 원인 자체가 확실히 규명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뢰 회복도 당분간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부정적인 전망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KT의 3차 브리핑 결과부터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KT는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17일 소액 결제와 관련된 3차 브리핑을 열고 자체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올해 6월부터 9월 10일까지 약 3개월간 기존의 분석 데이터 기간을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9월 10일까지로 약 13개월간 2배가량 늘리고
소액결제 조사 대상도 기존 ARS 전화 인증과 문자 인증 등 KT의 통신 과금 대행 결제 서비스 전체로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조사 데이터 범위가 늘어난 만큼 1차적으로는 피해 규모도 확대된 것으로 파악이 된 상태인데요. 구체적으로 소액결제 피해 고객 수는 2차 발표 때와 비교해 6명이 늘어난 368명으로 집계됐고 피해 금액은 2억 4,319만 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객 수는 22,27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아울러 불법 펩토셀 ID의 개수는 당초 4개에서 16개 증가한 20개로 집계가 됐는데요. 특히 불법 펩토셀과 관련해서는 특정 펩토셀이 지난해 10월 8일부터 처음으로 1,388명의 이용자 정보를 수신하고 총 305일가량 접속한 것으로 파악이 됐으며 지역 같은 경우에도 기존 수도권에서 강원도 지역까지 확대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3차 브리핑 현장 분위기는 혹시 어땠을까요? 네, 우선 제가 1차와 2차 브리핑을 가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3차 브리핑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현장 분위기는 좋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번 간담회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미디어들의 질문들이 많이 쏟아졌던 상황인데요. 당시 3차 브리핑에서 서창석 KT 부사장이 현황과 관련해 현장에서 직접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하고 고객 보호와 재발 방지에 대해 거듭 강조를 했지만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는 KT가 3차 브리핑을 진행한 시점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KT의 공식 발표 하루 전날 국회에서 당초 KT가 발표했던 피해 규모보다 더 큰 피해 사례가 확인이 됐고 KT가 피해 규모를 속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실제 현장에서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이번 행사가 진행된 배경이 바로 전날 있었던 국회의원실의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때문이 아니냐는 날선 질문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장 현장에서는 KT가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새벽까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내부 조사를 마무리한 데에 따라 브리핑을 진행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이런 전수조사 브리핑 자리에서도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이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말씀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통신업계에서는 크게 3가지 의혹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대표적인 예가 소액결제 피해 원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 불법 펩토셀로 특정 기주국에서 유출해 올 수 있는 정보는 전화번호와 단말기, 식별번호 등입니다. 소액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이름, 생년월일, 성명 등 개인정보가 요구되는데 해당 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는 이번 3차 브리핑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우선 이에 대해 KT 측에서는 브리핑 현장에서 결제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등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합동 조사단에서 내부 서버 등을 조사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펩토셀과 KT 망 연동 부분에 대한 의혹들도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소액결제 사태에 활용된 불법 펩토셀의 경우 KT 장비가 아닌 다른 제조사 장비로 해당 장비가 KT의 망에 연동되기 위해서는 특정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고 확보되었는지에 대해서도 KT는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러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고 쌓여나가고 있다 보니 이번에 발표한 피해 규모 역시 추가로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용자 입장에서는 점점 더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나 이 번호나 기기 변동에 따른 위약금 면제 관련해서 전해진 내용은 없을까요? 네, 아쉽게도 이번 3차 브리핑에서도 이용자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던 위약금 면제와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진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KT는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 정책 여부에 대해서는 민간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빠르게 내놓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인데요. 이 외에도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피력을 했습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소액 결제 사태와 관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부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모현철 KT 정보보안실 정보보호 담당이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협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피해가 더 커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KT는 오늘 시장에서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고요. 주가는 현재 55,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 보도국의 이태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딥다이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종가 기준으로 10만 전자가 먼저 갈까요? 50만 닉스가 먼저 갈까요? 뭐 누가 먼저 가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장중에 99,9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50만 1,000원까지 일단 고점을 터치를 했습니다. 과연 이 가운데 앞으로 실적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주가의 반영도에 있어서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는 어떠한 관점으로 가져가야 할지 관련한 부분들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오늘 인더스트리 이주환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반도체주가 이렇게 강할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주도주라고 했으니까요. 하반기. 이렇게 빨리 올라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한 내용을 보고서 이제 매출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영업이익은 사실 좀 아쉬웠거든요. 아무리 10조를 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실적 보고서 주가의 이 탄력을 봤을 때 우리 애널리스트님께서는 이게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조금 과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주가라는 게 뭐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보니까 네. 이게 높다 낮다라는 게 좀 상대적인 개념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주가 랠리를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맞아요.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하고 연동돼 있는 기업들의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코스피 주가를 움직이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들의 자금이 한국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관점에 따라서 네, 문제돈이 들어오느냐가 사실은 거의 좌우를 하는 거라서 그렇죠. 기업 개개인의 실적에 바탕을 둔 거라기보다는 현재 주가 장세들은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일단 바라보는 입장이고요. 네. 근데 궁금해했던 건 지금 개별 종목에 대해서 지금 이게 좀 과하게 오른 게 아니냐라는 사실은 질문을 하셨던 거다 보니까 그렇죠. 생각보다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10만 원, 하이닉스 50만 원에 도달을 코앞에 둔 시점이 좀 빠르게 왔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증권자 어느 누구도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거 예상 못했던 것 같고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속도는 좀 과했다는 측면이 있다고 좀 생각은 합니다. 물론 좋은 기업들이고 한국 기업에 대한 리밸류에이션이 된다면 전반적인 주가가 한 단계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은 반영이 되고 있죠. 근데 그것이 좀 선반영됐는데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포트폴리오에 무조건 담아야 되는 주식 종목이잖아요. 네. 특히 외국인 종목 같은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현재 주가 강세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당분간은 조금 더 강세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에이펙까지 흐름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마도 크리스마스 연말로 가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자국 내에서 배당 같은 이슈도 있다 보니까 현금화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연말까지도 현재의 이 빠른 속도로 계속 코스피가 상승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에 있어서의 업황의 방향성은 누가 봐도 지금 주초 업황 사이클에 있어서는 계속 우호적인 환경이기는 한데 주가가 너무 빨리 반영이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언제 매도할까에 대한 타이밍에 있어서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실적 내용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아직 사실 이게 세부 디테일한 내용들은 확정 실적으로 발표가 되기 전이잖아요. 삼성전자가 초에 하는 거는 잠정 실적이다 보니까 총액에 대한 네, 발표만 네. 있었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뭐 DS 부문이 한 5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우리가 이걸 만약에 5조를 정말 찍힌다라고 한다면 이건 긍정적인 상황이긴 5조 맞는 원은 거죠? 아닐 거고요. 네. 지금 전사 영업이익이 12조 원이 나왔는데 네.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부분을 다 합쳐서 7조 원이 나오긴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S 부분이 최소한 6조 원에서 7조 원 사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대로 7조 원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그렇다면- 봤을 때 그러면 이 7조 원이라는 수치에 대해서 그럼 좋은 거냐? 그렇죠. 다시 이제 첫 질문으로 돌아왔을 때 네. 사실은 최근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미 3분기인가 한 번 굉장히 좋은 실적을 삼성전자 낸 적이 있거든요. 반도체 부분에서. 그래서 그때 정도 수준인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지금 경쟁사들이 워낙 지금 반도체 뭐 업사이클 얘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현재 3분기로 들어오면서 2분기보다 더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도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규모도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매출이 많으면 당연히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영업이익률로 환산을 했을 때 아마 삼성전자 DS본이 3분기 실적이 제 계산으로 한 20%대가 나올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아직 발표를 안 했지만 40%대 초반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마이크론 이미 발표를 했는데 35%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주요 메모리 3사 중에 삼성전자의 수익성이 반도체 부분의 수익성이 어떻게 보면 가장 낮다고 20% 수준이 그러면 안 좋은 거냐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해서 좋지 않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반도체가 워낙 시황이 좋고 네. 실적들이 잘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사 대비 그렇게 썩 좋은 실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네. 경쟁사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평가했을 때는 사실은 지금 최근에 계속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한 뷰가 완전 달라요. 삼성전자를 볼 때는 PBR 이야기를 자꾸 하고요. SK하이닉스를 볼 때는 PER, 펄을 자꾸 얘기를 해요. 이게 이렇게 다르게 평가해도 되는 겁니까? 원래 사실은 이제 PBR 같은 경우는 자산이 중요한 기업의 경우, 네. 굴뚝산업 같은 경우 PBR을 주로 따지고 그다음에 성장성이 중요한 IT 기업들은 PER로 따지거든요. 근데 미래 가치를 미리 땡겨서 네. 하는 거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사실은 둘 다 성장주에 가깝다고 봐야 되죠. IT가 메인 아이템들이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사실은 비교하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다른 기업들도 다 펄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네. 주가 수준을 우리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사실은 같은 기준인 펄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왜 PBR 얘기가 나오냐 하면 PR로 했을 경우에 지금 삼성전자 너무 높은 수준에 이미 도달해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몇이죠? 25 정도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25라. 삼성전자 PR이 25는 아마 제 기억에는 본 적이 없는 수치인 것 왜 이렇게 같고 높죠? 대부분 사실은 나스닥의 기술주들의 적정 PR을 저는 한 3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은 약간 디스카운트가 50% 정도는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가 넘으면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 삼성전자 PR이 25면 더 이상 주가는 못 오르고 내려야 된다라는 리포트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더 올 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PR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PBR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면서 아직도 싸다라는 논리를 만드는 것 같고 SK 하이닉스는 아직까지는 15까지는 안 갔으니까 10에서 11 정도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아직 PR로 하더라도 약간의 디스카운트가 있어도 좀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얘기하기 쉬우니까 여전히 하이닉스는 PER로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성장 기업이다라는 산업적인 특성을 봤을 때는 펄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제 내년도 산업에 있어서 그 HMI4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모멘텀을 좀 탑재해서 실적에 그것이 반영이 된다면 또 그때 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결국에 퍼라는 게 순이익 대비 주가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뭐 영업이익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나거든요. 네. 지금 실적 나오는 거에 연간 실적으로 했을 때 올해 실적보다 삼성전자 내년도 실적이 한 2.5배 정도 된다라고 하면 퍼로 해도 적정 주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년 연말이 됐는데 지금의 실적이보다 뭐 좀 좋아지긴 하지만 네. 뭐 1.5배 정도다라면 네. 여전히 거품 논란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죠.
삼성전자만 두고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산업이나 실적 부분, PER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사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대표 종목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바스켓으로 살 때 그 시가총액 비중으로 만약에 담는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은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게 이건- 사실은 1등제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현재 주가 오르게 하는 그 주 원동력들은 네. 자금의 흐름이다. 네. 그리고 그 자금의 흐름은 그동안 소외됐던 한국 증시에 대한 특히 해외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그렇죠. 그동안 삼성전자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연초에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네. 다시 그것을 복구하는 과정 속에서 무조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이전보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잖아요. 비중도 높아지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을 담지 않고는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어쨌든 밸류에이션과 실적보다는 약간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저는 프리미엄이라고 보고 있고, 네. 프리미엄이 조금 반영되고 있는 것, 그다음에 그것이 조금 더 일부는 선반영되고 있는 장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29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증권가에서는 일단 10조 클럽에 가입할 것이다를 거의 기정사실화하는데, 사실 삼성전자 실적 잠정 실적 발표하기 전에도 10조는 넘는데 이게 과연 어디가 상단일까? 근데 우리가 11조 한 5천억까지는 예상치가 나왔는데 그것을 또 웃돈 13조 원대 영업이익을 발표했단 말이죠. 이번에도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실적을 열어봤을 때 시장 기대치를 좀 뛰어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긴 해요. 이게 사실은 이제 보통 주가에 대한 이제 실적에 대한 예상치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좀 바뀌고 있어서 네. 특히 3전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하이닉스에 대한 예상 실적들이 조금씩 더 상향 조정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있죠. 네. 그래서 그 이전에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10조 원으로 예상했을 때 하이닉스 10조 원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 12조 원을 발표했다는 네. 얘기는 2조 원만큼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는 얘기인 건데, 근데 사실은 그 대부분 2조 원이 반도체에서 플러스됐다 보고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바뀔 만한 요인이 많지 않았었고, 네. 갤럭시의 컨벤션 효과는 오히려 상반기에 더 컸기 때문에, 그다음 엣지 효과가 좀 있지만 물량으로 보면 사실은 그냥 갤럭시가 좀 더 많죠, 물량이. 네. 그렇게 봤을 때 2조 원이 결국 반도체인데, 그러면 하이닉스도 10조 원에서 2조 원만큼 추가될 거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게,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생각보다 2조 원이 더 영업이익이 많이 나온 것 중에 일부는 파운더리의 적자가 축소된 측면이 있거든요. 파운드리 적자가 분기 2조 원 정도 되다가 1조 원 정도 축소됐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하이닉스는 사실은 파운드리 적자 축소될 게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 2조 원이 증가한 것 중에 파운드리 쪽에서의 적자 축소 1조 원이면 실제로 메모리 쪽에서 영업으로 인해서 증가한 효과는 1조 원 정도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1조 원 정도가 최소한 하이닉스에도 그만큼은 발생을 할 것 같다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한 11조 원 정도를 지금 예상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11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단 10조 돌파는 기정사실화됐고, 여기에서 이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과연 당일에 삼성전자처럼 셀-온 시그널로 작용이 될지 여부도 관건인데, 우리 애널리스트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우리가 사실 앞으로의 실적이 더 전망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했던 게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었고요. SK하이닉스도 워낙에 내년도 실적에 대한 전망도 좋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주가는 항상 이렇게 좀 빠지게 되는데, 외국인이 또 최근에는 또 팔기 시작을 했어요. 네. 하이닉스는 이미. 어떻게 이번에도 그러면 실적 발표에 대한 당일에 매도가 조금 거세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 하이닉스도 최근에 많이 같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죠. 3점 오르면서 그 얘기는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실적 발표하는 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올라갔는데, 하이닉스는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같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렇죠. 이미 다 선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호실적, 그다음에 예상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에 이미 선반영이 됐다. 그러면 지금 50만 닉스가 굉장히 큰 허들이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시원하게 뛰어넘을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기대치를 낮춰야겠네요. 지금 근데 사실은 아직 연말이 되면 좀 자금이 빠져나갈 것 같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10월 중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연말까지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전에 한국에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에이펙이 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말을 하지만 엄포를 놓지만 발표하지 않았던 미국의 반도체 개별 반도체 관세, 품목 관세에 대한 부분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지는 게 확정될 수 있는지와 반도체 관세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약품은 100% 관세가 이미 때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보다 굉장히 큰 관세가 반도체에 붙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된다면은 제가 볼 때 좀 더 랠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무언가 이곳에서 좋지 않은 시그널들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도 좀 높다라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심리가 좀 있는 상황에서 악재가 한두 개가 터지게 되면 빠르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또 염두에 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실적 발표가 삼성전자도 잠정 실적 발표가 세론이 됐고 SK하이닉스도 다음 주에 우리가 일부 조정 가능성을 좀 염두해야 되는데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펼칠지라도 또 내년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HBM4라는 새로운 또 모멘텀이 양 기업에 모두 기대가 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HBM4 이게 누가 먼저 하나도 궁금하고요. 뭐 SK하이닉스가 되긴 하겠죠. 근데 삼성전자도 이게 엄청난 기대감이 있는데 과연 이게 양산이 언제부터 내년에 좀 될까요? 지금 HBM4의 샘플은 엔비디아에는 다 지금 제공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벌써요? 그래서 결국엔 테스트 중인데 기존 같으면 이 정도,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좀 늦게 한 7월쯤에 제품이 그러니까 샘플이 들어왔지만 하이닉스는 3월에 이미 제품을 제공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아직까지도 뭐 수주했다는 소식이 안 나오는 거로 봐서는 굉장히 생각보다는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기술적 결함 때문에 지연됐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 엔비디아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왜 엔비디아에서 HBM4에 대한 수주 소식, 정식 계약에 대한 소식들이 늦어지고 있는가를 두 가지로 저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하나는 가격. 뭔가 좀 있으면 이제 삼성전자도 곧 참전할 가능성이 코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하이닉스와 가격 협상을 빨리 끝내기보다는 뭔가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를 지렛대 삼아서 좀 더 유리한 가격을 끌어내겠다라는 면에 있어서 시간을 끌고 있는,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제품 샘플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다른 것이 하나의 이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AMD 내년도 차세대 칩에 대한 성능 발표를 했는데 MI450의 성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AMD 주가가 한 번 큰 폭의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루머가 돌기로는, 루머라기보다는 이제 소식들이 돌고 있기로는 엔비디아가 루빈 칩에 대한 성능 개선을 지시를 했다. 왜냐하면은 AMD 칩이 생각보다 좋다 보니까 다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내야지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칩셋의 구성과 설계의 일부분을 변경하는 작업에 들어갔고, 거기에 맞춰서 그럼 또 HBM도 약간 반쯤 맞춤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HBM 칩도 그 공급자들한테 약간의 수정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설계상에 또한 전체 칩 인티그레이션상에 이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조금 남아 있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다. 이 두 가지로 지금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네. 둘 다일 수도 있는 거고 사실상은. 그래서 HBM4에 대한 퀄 테스트 통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양산과 HBM4로 인한 실적 개선은 점차 뒤로 수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예상은 내년 상반기 되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로 봤지만 현재로 보면 상반기 되더라도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 상반기에는 아직까지는 5세대 HBM3E가 메인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HBM4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실적에 도출이 되는 거는 하반기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하반기, 내년 하반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 지금 기대하고 있는 모멘텀은 삼성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HBM4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진 하반기다라고 한다면 그 공백을 좀 메워줄 만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요즘엔 그래서 사실 최근의 주가 상승과 또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레거시 반도체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수요의 증가가 그 모멘텀이 됐잖아요. 이게 또 당분간 더 이어질 거라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수요가 워낙에 많아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를 전망을 하던데 애널리스트님도 동일하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분석인데 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올 시장을 분석했을 때는 모든 나타나는 선행 지표들을 네. 봤을 때에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다운 사이클로 가는 것으로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다운 사이클이 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분석했을 때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수요 쪽에서 발생을 하지는 않았어요. 수요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비슷하게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이 가고 있고 오직 AI 쪽의 수요만 지금 굉장히 좋다. 그래서 사실 AI 관련된 수요가 하드캐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수요 쪽에서 변화가 없었는데 왜 그런 가격이 상승을 했느냐? 결국엔 공급 쪽에서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올해 생각보다 국내 기업들 포함해서 메모리 기업들이 굉장히 공급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재고 수준이나 출하 대비 재고 비율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공식적으로 감산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올 1년 내내 감산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급 쪽에서 감산도 했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 같은 경우도 특정 섹터 AI 쪽으로 상당 부분 투자가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기존 제품들 PC라든가 모바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노트북 그다음에 일반 데이터 센터용 서버용 디램 같은 쪽에서는 투자가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들이 공급 과잉을 지연시키는 효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올해 사실은 그래서 가격이 강세가 됐던 거고요. 사실은 이게 만약에 수요가 강세로 갔다면 내년에 기대가 커지겠지만 여전히 AI 수요를 제외한 다른 메모리가 들어간 제품들의 수요는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쨌든 이 온기가 모든 제품으로 갈 수 있을지 여부는 사실은 지금 개런티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관련한 김범수 전 의장의 카카오 창업자 관련해서 1심이 지금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의 주가는 단기간에 지금 상승세로 전환했고요. 주가가 지금 4% 이상까지 급등하면서 61,4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시세 조정 목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대법의 법원의 판단의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일단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반도체 얘기로 넘어오도록 하죠. 자, 그렇게 돼서 뭐 시계열이 조금 미뤄진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관련해서 HBM4는 내년 언젠가는 상용화가 될 것이고 그것에 따른 수혜 얘기는 SK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가 파이를 나눠 먹게 돼가지고 이게 과연 좋은 것인가 이야기가 참 많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 파이 이론이 나올 때 파이의 분할도 중요하지만 이 파이 자체가 커지는 것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를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파이의 직경이 커지면 된다는 그쵸. 얘기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파이를 처음에 나 혼자 먹었는데 누가 와서 뺏어 먹는 게 싫다. 여기에 또 주목을 하곤 하더라고요. 애널리스트님은 그 파이 이론에 대해서 SK하이닉스 주주분들 혹은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근데 그거는 뭐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고요. 그 대부분의 산업, 특히 IT 산업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의 트렌드가 있어요. 네. 뭔가 새로운 제품이 등장을 하게 되면 독점 기업이 탄생을 합니다. 네. 엔비디아와 같은 하이닉스와 같은. 그래서 독점 기업이 한 시장점이 한 70% 정도 유지하는 기간이 몇 년간 되다가 네. 그 다음에 점차 경쟁자들이 늘어나는 시기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소위 말하면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서로 나와서 이제 물고 뜯기는 그렇게 되면 시장 점유율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독점이 아니라 이제 과점이 됐다가 과점도 아니라 완전 모든 기업들이 그냥 서로 물고 뜯기는 그렇죠. 그런 시장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시장의 크기는 빠르게 커지는 거거든요. 이게 독점일 때는 시장이 빠르게 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결정권이 공급자에게 있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비싸서 이것들을 많이 사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 수요자의 수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시점 결국 전반적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시점 그게 이제 내년부터로 예상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마진율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이 독점일 때면 특히 하이닉스는 예를 든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HBM에서 나오게 되는 마진율이 한 65%였다면 내년이 되면 한 50% 내지는 뭐 50%, 40% 후반으로 낮아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볼륨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파이의 직경이 커지면서 점유율이 조금씩 낮아졌을 때에 전체 수익성보다 마진율은 낮아지지만 영업이익의 규모는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파이 자체가 커지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려되는 게 내년에 AI 시장의 파이가 많이 커질 거냐가 사실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거예요. 안 커질. 커지는 건 커지죠. 네. 커지는 거는 맞는데 이제 주가라는 것들은 상당 부분이 선반영되고 그다음에 성장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아마도 GPU 칩의 판매량하고 직결되는 로직 IC 칩의 성장률이 작년에 20%였었고 올해 29% 성장을 했습니다. 네. 금액으로 했을 때. 근데 내년 전망치는 9%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지네요. 그렇죠. 성장은 하지만 더 커지죠. 파이는 커지는데 파이의 커지는 속도가 3분의 1로 떨어진다. 이렇게 됐을 때 기업 실적이 여전히 좋아지면서 마진율은 낮아지는 거고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뭔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나는 성장성을 보고 기대했는데 성장성이 둔화되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 주식을 계속 사야 되는가 아니면 이제 조금 다른 데 눈을 돌려야 되는가라는 고민의 시점이 내년에 올 거라는 것. 또 파이는 커지는 게 맞는데 네. 둔화된다는 것은 또 하나의 변수인 거죠. 과거에 우리가 엔비디아도 실적의 매출의 증가세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 마진율 같은 경우에도 계속 고점에 있다가 이게 꺾이기 시작하자
그 캐즘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돌파해내고 다른 AI 관련한 모멘텀이 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그 캐즘 얘기는 쏙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또다시 이 성장률의 정체에 대한 시장에서의 판단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 오겠군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최근에 네. 여러 가지 행보들이 나온 겁니다. 투자하고 이런 것. 내년에 보면은 보통 대부분 AI 칩을 사주는 클라우드 기업들이거든요. 클라우드 기업들의 투자가 중요하잖아요. 네. 케이펙스 투자가 작년과 올해는 60% 되었는데 내년에도 역대 최대치예요. 5,200억 달러 정도, 네. 어마어마한 700조 네. 원인데 성장률이 20%가 떨어져 3분의 1이 돼요. 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시장 커졌지만 이제 AI 칩을 만들겠다는 기업 간의 경쟁은 굉장히 치열해질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가 최근에 어떤 행보를 보였냐면 오픈 AI한테 돈을 주면서 내 그렇죠. 칩을 사줘라. 그다음에 CPU를 직접 만들겠다고 했다가 안 되겠다. 그냥 인텔 잘하는 애한테 맡겨버리자. 그다음에 AMD 내가 나중에 무료로 주식을 줄 테니까 내 제품 사줘라라고 오픈 AI한테 했죠. 네. 이 얘기는 이제는 AI 칩의 공급자 시장 우위 시장에서 수요자 시장 우위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 얘기는 AI 칩이나 HBM을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 돼서 파이가 커지는데 이제는 내가 이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한 시기가 된다는 거죠. 내년부터는.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의미가 그런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산업은 계속해서 확장세 그리고 성숙기 지금 성숙기라는 표현이 너무 이르긴 한데 성숙은 아직 아니죠. 성장기죠. 계속해서 네.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대표적인 하드웨어 기업들에 있어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투자처를 그럼 소프트웨어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이제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소프트웨어 쪽, 오픈 AI 같은 경우 지금도 적자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뭐 밸류에이션 뭐 700조 원 막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게 사실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주가 수준들이 네. 지금 막 시장에서 돌고 있고 그쵸. 언급이 된다는 얘기라서 소프트웨어 기업 쪽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동안 천문학적인 투자를 한 것을 가지고 돈을 벌 만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아직 못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하드웨어 쪽에서 이제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도 더 이상 투자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제는 뭔가 돈을 벌어주지 않으면 주주들을 이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죠. 네. 여지까지 인프라 투자 기간이라고 2년 정도는 다 그냥 통과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2년 동안 투자를 했으니까 결실을 맺어야 되는 압박이 주주들로부터 그다음에 이사회로부터 있을 거라서 이제는 무작정 투자를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내년부터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도 이제 옥석가리가 될 거예요. 누가 정말 돈을 버는 AI를 활용해 돈을 버는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걔를 고객으로 잡기 위한 이제 경탈전들이 치열해지겠죠. 자, 이어서는 그럼 소부장 쪽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최근에 소부장도 날개를 달고 급등하면서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고요. 이게 맞습니다.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이냐, SK하이닉스의 밸류체인이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많았는데 보통 소부장들은 SK하이닉스 밸류체인도 좋긴 하지만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훨씬 더 많이 움직였거든요. 최근에는 뭐 AMD 모멘텀이다 해가지고 이 소부장단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행보는 뭘 봐야 할까? 결국 이제 앞단의 움직임이 중요하긴 할 텐데. 최근에 이제 작년, 올해, 내년에도 그렇게 심화될 걸 보고 있는데 네. 보통 소부장이라고 했을 때 이제 장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전공정과 후공정을 나눌 수 있고요. 그다음에 후공정도 다시 테스트와 패키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제 전공정, 후공정에 대한 걸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디스크 형태, 원형 상태의 웨이퍼 상태에서 모든 공정이 진행되는 것까지를 전공정이라고 하고, 그걸 칩 모양은 보통 정사각형인데, 그 커팅을 한 이후의 공정을 후공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공정에 대한 투자는 규모는 제일 큰 건 전공정 쪽이에요. 네. 장비 시장에서. 그런데 성장률로 보면 전공정에 대한 성장률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고요. 후공정에 대한 성장률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후공정 중에서도 이제 테스트 쪽이 굉장히 지금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패키지 쪽인데 사실은 한국에도 후공정 업체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글로벌 마켓에서 보면 한국 기업들은 명함을 내밀 만한 기업들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후공정 기업으로는 글로벌리하게 어떤 기업을 가장 ASE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중국과 대만에서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사실은 TSMC는 파운더리지만 후공정 같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전공정은 미국에도 공장이 있고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최종 제품 후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 중국 아니면 대만으로 가야 되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 후공정까지 끝난 다음에 다시 데이터 센터로 가기 위해서는 그 렉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데이터 렉이요? 센터용이라서 그러니까 큰 칩들을 여러 개를 층층이 쌓아서. 쌓아가지고 캐비넷같이 만들어지는 네네네. 렉 공정을 해야 네. 되는데
그거는 그것도 다 중국과 대만에 있습니다. 결국은 전 세계 미국에서 아무리 생산 공장을 트럼프가 짓게 해서 만들어도 이게 다시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되려면 무조건 중국이나 대만을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그런데 관세를 때린다. 네. 뭐 결국엔 자기 발목을 잡는 게 그러게요.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후공정은 한국 기업들은 거의 명함을 내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중국과 대만 기업들이고요. 기술력에 있어서. 미국 기업이 하나 중간에 끼어 있고 암코가 하나 들어있고요.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후공정의 시장이 중요해지고 커지는데 네. 그거는 결국에는 한국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큰 수혜를 느끼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국내 소비장에 있어서의 최근의 상승세에 뭐 동참해서 수익을 내신 분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좀 소비장단에 있어서는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비중을 축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냥 후공의 전체를 모으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 뭐 TC 본더면 TC 본더라고 네. 특정 제품군에 한해갔으면 지금 주가를 지금 찾아보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 후공조 시장은 한국 점유율이 낮지만 TC 본더라는 한 제품만 놓고 보면은 한국 시장 1위니까 한국 1위가 전 세계 1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사실은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냥 후공조 전체가 같이 오르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한국이 확실하게 글로벌리 경쟁률을 확보하고 있는 장비군, 소재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축소해서 올 필요는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SK하이닉스의 주가도 그렇고 고점 대비해서 꽤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음봉 전환하는 모습이 지금 SK하이닉스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48만 8,500원까지 주가가 상승폭을 반납했고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0.82% 지금 상승하면서 역시나 장중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상승폭을 꽤 많이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이제 후공정에 있어서도 중국과 대만의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정쟁도 중요하지만 기술 패권에 대해서도 엄청난 경쟁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얼마 전에는 알리바바도 뭐 칩 생산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예. 근데 여전히 중국의 그 칩에 대한 기술력이 첨단 칩을 미국을 대체할 만큼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아직까지 그래도 미국의 힘이 필요한 건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AI 칩이 지금 관심사니까 네. AI 칩 기준으로 하면 중국 기업 중에 가장 칩 성능이 우수한 건 화웨이고요. 화웨이 어센드 시리즈가 있고 내년에 또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온다고 하고 네. 있는데 그러면은 화웨이 칩의 성능은 엔비디아 칩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라고 보면 지금 뭐 블랙웰하고 비교할 수준은 안 되는 것 네. 같고 그 전에 호퍼 칩의 초기 모델 H100이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H100 대비 한 80%에서 90% 정도는 되지 않을까? 화웨이 칩이. 네. 알리바바는 사실은 중국용으로 만들었던 H20이라는 모델을 기억하시죠? 네. 지금 뭐 그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었지만 지금 H20을 대체할 정도 수준. 그러니까 사실은 엔비디아의 가장 성능이 좋은 고성능 칩하고 비교를 하면 분명히 격차는 충분히 벌어져 있는 상태고 이게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 데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격차가 벌어져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결국에 그 패권은 미국이 여전히 쥐고 있고 앞으로는 변화될 가능성을 있다라고 보십니까? 중국이 뭔가 기술적인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설명드려야 되는 게 기술적인 우위와 시장 우위는 별개거든요. 시장 우위와 기술적 우위. 기술적 우위는 누가 더 성능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그렇죠. 있느냐. 시장 우위는 누가 시장 점유율이 높으냐. 중국은 자체적으로만 해도 미국 점유율 뛰어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네. 주셨는데 전 세계 반도체 수요를 놓고 봤을 때 중국이 옛날에 한 63%까지 됐었고요. 네. 지금은 좀 낮아져서 50% 초반 정도인데 여전히 절반이 중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능에 상관없이 중국 로컬 기업들이 만든 AI 칩들이 중국 시장에서는 팔릴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압력도 있겠죠. 미국 거 쓰지 말아라, 못 네. 쓰게 하면서 중국 걸 써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점유율은 빠르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술 우위는 미국이 여전히 갖고 있겠지만 시장 점유율은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개를 분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4분기를 지나고 있고 실적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주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투자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대 포인트들은 좀 얘기했고 그것이 이제 언제 발현될지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으니까 리스크라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이미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사실은 추가로 몇 개가 더 있긴 하죠. 네. 하나 일단은 이제
에이펙 때 과연 결론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에이펙. 미국에 대한 무역 관세 그러니까 결국 상교 관세죠. 네. 그게 지금 25%에서 15로 낮춘다고 했는데 아직 이견이 있다고 해서 아직은 25%인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15% 낮을 수 있을지 이것이 하나 요인이고 왜냐하면 미국에 대한 수출에 영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반도체는 그렇게 큰 영향이 있지는 않아요. 자동차나 이쪽이 더 큰 영향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반도체 품목 관세 부분도 여전히 아직 리스크 부분인데 지금 이 두 개가 사실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네. 심리적으로 하루 이틀 출렁거릴 수 있겠지만 그게 실적에 크게 반영이 되지 않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반도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품목 관세가 좀 뭐 20% 30% 붙는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대한 전체 무역 관세 이것도 사실은 큰 의미는 없고요. 네.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올해 2번 예상돼 있는 2번이 다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고 그 가능성을 좀 낮게 보세요. 현재로서는 일단은 2번 정도가 현재 확률로 보면 가장 높은 확률로 되어 네네. 있고요. 그러니까 연준의 의사록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쵸. 근데 2번은 확실하다라는 뉘앙스에서 최근에 이제 연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렇게 우려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또 여전히 과열된 부분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특히 뭐냐 하면은 그 수입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수입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네. 지난 분기까지는 반영이 거의 안 됐다고 했냐. 재고가 이제 소진되다 보니까 이제 수입하는 게 관세 영향을 받으면서 수입 물가들이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돼서 그쵸. 지금 연준이 원래 하려고 했었던 금리나 속도로 그대로 갈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퀘스천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연말이 되면서 이제 미국 기업들이 특히 이제 현금화를 하기 위한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네. 지금에서 연말까지 중에 이 속도로 계속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근데 반도체주는 지금 가장 최선단에 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좀 더 멀게 봤을 때 내년에 그러면 연말만 잠깐 지나면 다시 랠리가 계속돼서 뭐 코스피 5천을 향해서 꾸준히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내년에는 5천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 지금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2,800에서 3,800까지 100이 올라가는 속도가 몇 달 안 걸렸거든요. 맞아요. 속도를 생각해 보면은 조금은 좀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저 투자자 입장에서 저는 갖고 있어서 그 숨고르기가 그 연말 연초를 생각을 하시는 연말 연초로 일단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는 정도를 보느냐 그러니까 숨고르기 수준인지 조정인지가 사실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한 3,400, 500까지 가면 숨고르기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네. 3,000, 3,100 혹은 뭐 심할 경우 3,000 밑에까지 가면 이건 정말 본격적인 조정인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쪽이 또 시나리오적으로 확률이 높으냐 이 부분은 사실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이거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시그널은 뭐 내년도에 있어서의 실적 연말 전망. 정도 되면 조금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말 연초 우리에게 기회 안 줄 수도 있어요. 항상 늘 얘기하듯이 시장을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좀 주춤하나 싶었는데 고점에서 등락을 하다가 내년도 또 실적 전망치가 생각보다 높으면 거기서 또 단숨에 또 4차를 넘어서는 그런 시장이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이라도 올라탈까 맞아요. 아니면 좀 말까를 고민하는데 저도 물어보면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만약에 본인이 그 심리적인 부담을 감안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샀다 팔다 해라라. 네. 근데 나는 좀 마음 편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몇 달 쉬어라. 기다렸다가. 조정받을 때까지. 알겠습니다. 최종 판단은 우리 현명한 투자자분들의 몫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더스트리 이주환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1.06%까지 상승폭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삼성전자도 1% 미만, SK하이닉스도 상승폭 더 반납하면서 0.4%까지 상승폭을 줄입니다. 오후장 과연 음봉전환의 폭이 더 깊어질지 여부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